쉬고 오셨죠? 자, 그래서 이제 스탠버그의 3원 지능 이론이에요. 3원 지능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어떤 접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일단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의 어떤 핵심이 되는 게 무엇인지 일단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분석을 하고 나면 뭘 하겠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어떤 자원이 소요가 되는지 어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행하는 모든 지적 활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적 차원을 강조하는 게 바로 이 3원지능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문제를 어떤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자원을 수집하고 실제로 활용하고 그 문제 해결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 어떤 과정에 있는 뭐 하자가 있느냐,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그 피드백 과정까지 그것들이 전부 강조되는 그런 과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이론이 바로 3원 지능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능은 요거예요. 개인적, 행동적, 상황적 요소가 통합된 인지적 능력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잘 구성되어 있잖아요.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공 지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3원 지능 이론에서는. 일단은 그리고 당연히 지능 이론 중에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 개인의 지능은 발달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발달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아주 그 옛날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는 지금 이제 고려할 게 아니죠. 요즘 이론은 다 발달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3원 지능에서는 이론에서는 어떻게 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분석적 사고 능력을 연습하고 창의적 사고 능력을 연습하고 실제적 사고 능력을 연습함으로써 해당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고 해당 능력을 발전시키면 지능이 발전한 것이다. 발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각각 좀 세부적인 걸로는 비교, 대조, 뭐 비형, 판단, 평가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제적 사고 능력, 아주 넘어가기 전에 이 실제적 사고 능력이 좀 중요한데요. 이 실제적 사고 능력.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어떤, 특별한 어떤 공부를 통해서 학습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아까 결정적 지능 얘기를 했었죠. 위에서. 유동적 지능, 결정적 지능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능 요인설에서. 이 지능 요인설에서 얘기했던 결정적 지능과 같이 어떤 경험이 많이 누적이 되면 그때 발달을 할 수 있는 그때 발달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실제적 사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상생활을 통해 획득된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합니다. 나머지 분석적 능력이나 창의적 사고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발달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 사고 능력은 어떤 훈련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많이 해보고 접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업 성적 능력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렸을 때 보면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면서 이런 것도 잘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애들이랑 쏘다니면서 놀러 다니면서 물론 이제 일진놀이를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쌓은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학교에도 그런 친구들 있지 않나요? 막 세계 여행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고 어디 가서 뭐 일도 해보고 다른 나라 가서 뭐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해보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은 되게 아는 게 많지 않나요? 굉장히 좀 창의적으로 좀 우리와는 좀 다른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좀 종종 보이고요. 그게 바로 이 실제적인 사고 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삼원지능 이론에 따라 분석을 한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스탠버그가 가장 강조한 지능이에요. 이게 다른 것들은 공부를 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능력이 이거는 그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한 지능이죠. 요소 하위 이론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소 하위 이론, 경험 하위 이론, 여기 상황 하위 이론 이 세 가지가 그 각각의 지능 영역을 설명하는 그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소 하위 이론은 분석적 사고 능력과 관련됩니다. 분석적 사고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 분석적 사고 능력 있죠. 요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좀 잘 안 보이니까 지우고 합시다. 자,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요소 하위 이론 같은 경우 요거랑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메타 요소, 수행 요소, 지식 획득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메타 요소 같은 경우는 수행 요소랑 지식 획득 요소를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이죠. 수행 요소 같은 경우는 실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고 지식 획득 요소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능력,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경험 하위 이론이 있어요. 경험 하위 이론은 창의적 사고 능력과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신기성에 반응하는 능력. 이 신기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편한데요. 이거 그냥 신기한 새로운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반응하는 능력. 어떤 것이 이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인가? 그 새로운 것이 있으면 저것은 무엇인가? 저거 궁금하다. 이렇게 반응하는 능력이 바로 경험 하위 이론에서 얘기하는 이 창의적 사고 능력의 어떤 일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능력도 창의적 사고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리고 상황 하위 이론, 이 맥락적 하위 이론이 바로 그 스탠버가 가장 중요시했던 실제적 사고 능력과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능력이에요. 이론 그 실제적 사고 능력을 뒷받침하는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변화하는 능력,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리고 환경을 선택하는 능력. 이게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암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요. 일단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딱 접했어요. 어떤 상황을 접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뭐 그 상황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그 상황에 맞추면 제일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응하려고 해요.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좀 바꿔볼까라고 좀 이렇게 좀 해봐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상황이 아니라 내가 편한 상황으로 A 상황이 아니라 여기는 좀 안 되겠다. 못 써먹겠다. B로 가자.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시면 좀 이제 편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좀 암기하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PC방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자, PC방을 갔어요. 이번에 PC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좀 PC방에 일단 가서 앉았으니까 여기서 그냥 일어나면 돈 내야 되잖아요. 1시간. 그러니까 일단 대충 해보려고 그래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자, 보니까 막 키보드가 너무 막 때가 많이 껴있어서 잘 눌리지도 않아요. 마우스 보니까 마우스 이게 틈이 있죠. 버튼이랑 버튼 사이에 그 때가 잔뜩 껴있는 거예요.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적응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내가 닦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뭐 물티슈를 꺼냈어요. 그래 막 닦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되는 게 키보드 안에 껴있는 그 때, 그거는 물티슈로 닦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우스 안에 껴있는 그 틈에 껴있는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손때. 그거 못 닦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포기하고 다른 PC방으로 옮기는 거죠. 환경을 선택하는 거죠, 그때.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좀 편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CHC 이론, 여기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CHC 이론이에요. 이제 여기부터는 좀 출제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이전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객관식 시험 시절에도 좀 나왔던 이론이 많아서 이 부분을 또 리바이벌해서 낼까라는 거에 약간 의문점이 있고요. CHC 이론이나 분산지능 이론 이런 쪽은 이제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CHC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아까 그 G 요인, 그 일반 요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 S 요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양요인설에서. G 요인을 그냥 인정을 해버려요. 지능의 최상위층에 일반 지능, 즉 G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간층에는 유동적 지능 및 결정적 지능, 이게 다양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한 9개에서 10개 정도 특수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간층 아래에는 최하위층이 존재한다고 봐요. 그래서 독해 속도라든가 뭐 어떤 지식, 뭐 수화, 연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70여 개의 특수 능력으로 구성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능이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관료제 얘기할 때 했던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 CHC 이론이 세 개의 층 또 위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증거가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타당하다는 증거가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유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G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유동적 지능이 있고 그 다음에 최하위층에 특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교육적인 어떤 함축되는 그 어떤 그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자, G요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능 이론이라 그랬잖아요. 일반 요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일반 요인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자, 지적 활동의 종류를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손댈 영역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특수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손을 댈 수 있는 영역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그 전체적인 거는 우리가 건들 수가 없는데, 여기 아래로 내려와서 그 밑에 중간층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 여러 가지 특수 능력 중에 중간층에 담당하고 있는 그 영역들, 그리고 여기 S급 최하위층에 있는 어떤 완전히 스킬 같은 영역들,
이런 것들이 연습을 통해서 달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 향상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CHC론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어떤 세부적인 그 특수한 스킬들 같은 거를 좀 연마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지능 향상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조금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분산지능 이론이 있습니다. 분산지능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이제까지 이론들이랑 약간 전제하는 방향이 달라요. 접근하는 방향이 달라요. 보시면 여기 나오죠. 뭐 이 쭉 이론들이 나왔는데 그 이론들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 내부로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 뭐 외부 환경과 뭐 상호작용 뭐 좋은데 아무튼 그래도 지능은 개인의 것이지. 개인의 것이야. 외부와는 뭐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겠지만 그래 지능은 사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분산지능 이론 같은 경우에는 도구나 외부 다른 그 어떤 개인이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또는 다른 사람과 협력함으로써 그 지능을 수준을 뛰어넘는 그 어떤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약간 특이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인지적 부하를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산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분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공학적 도구로 분산을 해요. 1번이에요. 그리고 물리적 산물이라고 얘기하죠. 이 공학적 도구 쪽 물리적 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좀 키워드예요. 그리고 상징 체계와 인지적 도구, 요것도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표상하고 사고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가 타인과의 협력입니다. 협력 또는 협업. 자, 그래서 타인과 함께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인지적인 부하, 개인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려고 하면 인적 부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처리해야 되는 그 부분을 다른 사람이 좀 처리해주면 나는 다른 거에 좀 신경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그 어떤 인지 부하가 분산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산지능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능이라는 게 결국에는 한 개인의 내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 확장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그 외부로 확장되면 개인 그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능이 외부로 확장된다며 그러면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지능 검사가 부정확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검사 점수, 뭐 그 한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점수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떤 적절한 뒷받침이 있다면 충분히 증가하고 퍼포먼스가 향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맥락 구체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능검사 도구로 오겠어요. 뭐 지능검사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지능검사의 정의라든가 특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냥 지능검사의 특성을 봅시다. 이게 어, 일반적으로 지능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 수검 집단이죠. 수검자 집단 전체에서 지금 이 개별 수검자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 결과를 여러 군데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비례 지능 검사인데요. 이게 T가 묵음이죠. 이제 프랑스어라서. 자, 이제 지능 검사인데 최초의 지능 검사예요. 그래서 기억력이나 상상력, 주의 집중력, 이해력 등을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율 IQ가 이제 드디어 나오죠. 자, 인텔리전트 코어션트라고 하는 IQ 개념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신 연령이고요. 그리고 정신 연령이고 여기 생활 연령이에요. 그 생활 연령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큰 어떤 지적 활동, 평균적인 지적 활동을 기준으로 삼은 게 이제 생활 연령이고요. 어떤 그러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평소에 생활할 때는 어떤 크게 뭐 지적인 뭐 능력이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 TV 리모컨을 뭐 킨다든가 채널을 바꾼다든가 뭐 안 되면 뭐 코드를 꼈다 한다든가 뭐 이런 거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지적인 능력이.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지금 현재의 어떤 정신 연령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걸 측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00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비율 IQ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교가 쉽지 않아요. 이 생활 연령이나 이 정신 연령이 측정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 연령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같은 연령인데 생활하는 그 환경이 너무 달라요.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측정이 좀 힘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웩슬러가 이제 통계적 방법을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편차 IQ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동일 연령 집단을 이제 수검자 집단으로 규정을 하고요. 그 수검자 집단 내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맞았는지를 가지고 그 IQ 수준을 이제 측정을 한다. IQ 수준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차 IQ가 그런 거다. 집단지능 검사 뭐 이런 거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아미 알파, 아미 베타. 근데 아미 베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읽고 쓰고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검사고요. 자, 그런 거랑 같은 맥락에 있는 게 바로 아미 베타랑 같은 맥락에 있는 게 바로 이 문화 평형 지능 검사입니다. 이게 탈문화 지능 검사라고 돼요. 그래서 읽고 쓰기를 못하는 분들 있죠. 이게 단지 그냥 읽는 거 쓰는 거를 못 배우신 분들도 포함이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문자가 없는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원주민들, 그 옛날 부족적 전통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계시는 아프리카 뭐 소수민족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이 남아있는 곳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서로 의사소통은 말로 하는데 문자가 없으니까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IQ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다 문자로 쓰여져 있는 검사지를 주고 그걸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애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어린애들, 아직 읽고 쓰기를 배우지 못한 그 어린애들, 한 두세 살 되는 애들. 그런 애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애들은 지능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능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평형 지능 검사, 어떤 그 읽고 쓰기에 어떤 그 능력이 필요가 없는 검사들이 고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솜파 뭐 테스트 같은 거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영어를 잘 읽고 쓰지는 못하는 아이들을 위주로 이제 지능 검사를 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리고 그 아동용 카우프만 지능 검사, 이게 지능과 습득도 측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일단 언어가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좀 깜빡했는데 이 문화평형 지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제목만 잘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내용이 별로 없죠. 그 내용이 별로 없는 이유가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볼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떤 거다라고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렇게 요 정도만 실어 놓은 거예요. 자, 레이븐 검사, 뭐 까마귀 검사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레이븐 검사가 있는데요. 레이븐 행렬 검사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동적 지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구멍이 이렇게 나 있고 이렇게 나 있는데 조각을 막 이런 걸 주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막 줘요. 그래서 어디다 넣어서 이 모양을 만들 수 있겠냐 이런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세 가지 뭐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데 저도 이 세 가지 형태는 뭔지 모르겠어요. 자, 동작성 보편 지능 검사 스즈키랑 발렌시아가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언어 장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어보는 사람도 제스처로 이렇게 물어보고요. 답하는 사람도 제스처로 이렇게 하고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영아 발달 척도 검사. 이 영아 발달 척도 검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하죠. 뭐 공포심 테스트 뭐 이런 것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운동성 척도, 그 근육을 움직이는 능력, 그리고 정신성 척도, 이거는 어떤 그 멘탈리티와 관련된 것들. 그 지적인 적응 행동 능력 있죠. 그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아 행동 기록이라고 있어요. 공포 반응이라든가 사회성 반응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아 심리 발달 척도 검사, 이게 감각운동기의 그 발달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발달 수준을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영아 심리 발달 척도 검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질문지를 보니까 그 측정 그 항목을 보니까 그 대상 영속성, 그러니까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막 이런 거 있죠. 눈에 안 보이면 없어지고 눈에 보이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막 이런 게 하는 거 있죠. 까꿍까꿍 하는 거 있죠. 뭐 그런 까꿍하는 거, 그런 걸 인지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 걸로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죠. 지능 지수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 활용되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과잉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사실 지능 지수라는 게 어떠한 영역을 판단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학교에서 학습하는 어떤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학교에서 문제로 주어지는 그 문제 상황에 대한 어떤 해결,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수리 능력, 그 언어 능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공간 지각 능력이라든가, 보면은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같은 모양은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어, 맨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모양 고르세요. 뭐 이렇게 1, 2, 3, 4번 나오고. 그런 거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크게 필요한 능력은 아니죠. 그렇다기보다는 학교에서 학업을 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누가 더 학업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평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IQ 테스트가 측정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평가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거의 오차가 없는 수준까지 발전을 했어요. 지금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흘렀죠. 맨 처음에 그 그 IQ라는 단어가 등장한 이후부터.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발전해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거의 오차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한 100만 명 측정을 한다고 하면 그중 한두 명 오차가 있을 정도가 뭐 이런 식이에요. 거의 오차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IQ 테스트를 어떻게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IQ 테스트가 이렇게 교실에 애들 쭉 모아놓고 시험지 주고 풀어봐, 이게 아니죠. IQ 테스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전문가가 여러 명 붙어요. 누구한테? 수검자 한 명한테.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오랜 시간을 걸려서 합니다. 몇 시간 동안 해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오차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발달을 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IQ가 측정 대상으로 하는 영역에 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Q가 높다 그래서 모든 걸 잘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잉 해석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영역, IQ가 측정하는 이런 영역에서는 그래, 잘할 수 있지. 그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게 같은 연령대 아동들이랑 비교를 해야 돼요. 태어난 시기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애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어릴 때는 한 살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점수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10인 아이가 있고요. 111인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차이가 있나요? 110이나 111이나 별 차이가 없죠. IQ 테스트에서는 110점대, 120점대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 요인의 변산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어려워요, 내용이. 그래서 하위 요인의 변산에 유의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이 답안에 구성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변산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분이 이제 그 통계적인 어떤 지식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면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그런 통계적인 지식을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간 마이너스 1점. 요거는 그냥 세모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세모. 그리고 다른 예측 요소 함께 사용해야 된다. IQ가 물론 학업을 예측하는 어떤 정확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다른 요인들도 굉장히 많죠.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 관계도 그렇고요. 그 어떤 그 동료 압력, 피어 프레셔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가정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과 함께 고려를 해야 좀 IQ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 자체가 모두 뭐 엄청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과진 현상이나 학습 부진 현상이 있어서 그래요. 일단 지능 검사를 하면 지능 그 IQ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진단한 거예요? 과대 진단을 한 거죠. 그리고 학습 부진 현상. IQ 점수가 이 정도면은, 예를 120 정도라고 하면은 평균보다 좀 많이 높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꽤 잘해야 되는데 너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이 정도 해야 된다라고 예상했다 예상치 한참 미치니까 그런 거를 그런 현상을 학업 부진 현상 또는 학습 부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IQ가 무조건 어떤 절대적인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창의성이죠. 오늘은 창의성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자, 창의성 같은 경우에는 이건 외워두세요. 논문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새로우면서도 적절한 것을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해 두시면 되겠어요. 새로우면서도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새로운 비슷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요소가 조금 더 첨가되면 그게 바로 창의적인 거거든요. 인간은 모방을 통해서
그 창조를 하죠. 그리고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걸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없다고 봐도 그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새로우면서도 적절한 것. 적절한 것이 뭘까요? 적절한 건 뭐냐면요. 우리 사회의 기준을 평균적인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 사회의 통념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의 어떤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을 통과를 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유용하다라고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길포드가 정의를 했고, 렌줄리가 정의를 했고, 드보노버 정의를 했고요. 여러 가지 정의를 했는데 이건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창의성을 어떤 요소들이 구성을 하고 있느냐, 어떤 구성 요소들이 창의성의 어떤 하위 요인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포드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대한 민감성,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빠르게 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문제에 대한 민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이 네 가지를 꼽고 흔히들 이거를 많이 써요. 유창성 같은 경우에는 능력을 잘 발휘하는 능력이고요. 융통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거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가소성 있게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유도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독창성 이게 바로 그 노블리티에 관련된 겁니다. 루바트는 여기다가 정교성과 뭐 재구성 및 종합 능력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요인 정도를 창의성의 어떤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창의성이 6가지 정도 된다. 길포드는 4가지 했는데 루바트가 2개 더 더해서 창의성의 요소를 6가지로 확장시켰다. 루바트가 죽일 놈이네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적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적인 어떤 능력이 부족하면 창의성이 발휘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이상의 지적 능력만 된다면 그 이상의 지적 능력이 창의성이랑 직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큰 상관성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어느 정도의 그 창의성은 어느 정도의 지적인 능력을 담보로 한다라는 것은 이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적 능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 수준 능력이 있고요. 기본 수준 능력이 있어요. 자, 상위 수준 능력이랑 기본 수준 능력을 한번 보실게요. 상위 수준 능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문제에 조금 더 관련성이 큰, 그러니까 스페시픽한 문제에 관련된 어떤 추상적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추상적 지적 능력이죠.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정의하고 뭐 표상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뭐 전략을 선택하고 그 전략을 통해서 실행한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능력, 그게 바로 상위 수준 능력이고요. 자, 그리고 기본 능력이 있죠. 기본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지적인 능력의 어떤 기저를 이루고 있는 그런 능력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찰력이라든가 확산적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 특정 문제에서 작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지적인 사고를 하려면 창의성을 발휘시키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있구나라는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수준이 좀 잘못됐는데 여기로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C, D, E, F 이거랑 같은 수준이에요. 편집이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확산적 사고에 해당하는 그 능력들이 바로 이겁니다. 6가지. 그래서 문제에 대한 민감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재구성 및 종합력. 이게 아까 우리가 루바트가 길포드가 정의했던 4가지 창의성의 구성 요인을 6가지로 확장시켰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 6가지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루바트가 정의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식을 생각을 해볼까요? 지식 같은 경우에 형식적 지식과 비형식적 지식을 모두 포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교육 철학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나요? 그 형식지 암묵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게 있고 포함이 안 되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다. 그 각주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모두 포괄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형식적 지식과 비형식적 지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그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거면 형식적인 거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는 이제 비형식적인 건데 그 이 모두가 이제 지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의력이나 암기 능력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기능적 교착. 이거는 지식은 때로 창의적 또는 융통성 있는 사고를 저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는 게 많은 것까지는 좋아요. 아는 게 많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 아는 거에 너무 천착해서 아는 거에 너무 얽매여 있어서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시려면 컵에 따라 마셔야지 라는 사고에 너무 집착하고 있으면 우리가 밥 먹고 나서 그 밥에는 그냥 그 밥그릇에는 밥만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물 따라 마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컵이 없는데 밥그릇밖에 없는데 밥그릇에 물을 못 따라 먹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뭐 물론 그런 사람 없겠지만 잘. 그런 경우에 바로 기능적 고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 양식은 뭐 이렇게 일관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일관된 방식이에요? 사고를 할 때의 어떤 사고의 방향의 어떤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떤 직면 문제를 해결할 때 능력이나 지식을 문제 해결 과정에 적용하는 방식을 말해요. 근데 그게 일관되면 사고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창의적 개인의 특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모호성에 대한 포용력. 이게 뭐냐면 내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알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 일단은 모르는 거 일단 오케이 그거 나중에 보자 일단 덮어놔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호성을 건디지 못하면 그 어떤 그 인지 처리 과정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고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적당히 지금 당장 모호한 것들 있잖아요. 이게 창의성이랑도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창의적인 것은 어떤 모호한 것들, 내가 아직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내 인지 과정을 통해서 명확한 것을 규정하는 작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야 창의성이 발휘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의 창의성이.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면 창의성이 발휘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한 어떤 측면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리고 장애를 만났을 때도 과업지속력이 강하며 그러니까 계속 일단 안 되도록 계속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리고 위험 감수성에는 강하다. 모험심이 강하다는 거죠. 창의성 개발 기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레인스토밍 뭐 아실 거고요. 체크리스트, 뭐 시네틱스, 그리고 뭐 이거 발견적 문제 해결법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죠. 왜냐면 이것저것 일단 갖다 놓고 연결을 가만히 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이런 거 재밌어 보이는데 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탐구를 해보는 방법인 시네틱스죠. 그리고 속성 열거법이라든가 뭐 생산적 사고 프로그램, 뭐 스캠퍼, 그리고 이제 뭐 Six Thinking Hats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두부노의 PMI,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팅 이게 제목이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거기다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연결을 해보고 뭐 그 다음에 뭐 섞어보는 거, 뭐 흥미로운 거 이렇게 해서 그걸 한번 섞어보는 거 그런 식의 어떤 창의성 신장 방법이죠. 마인드맵 아주 유명하죠. 형태학적 분석법 그리고 강제 결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예시로 좀 갖다 쓸 수 있는 것들이니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좀 유명한 거 몇 개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의성 발달 원리가 이런 게 있어요. 판단, 보류, 결합, 창의적 사고, 다양성, 개방성, 자율성. 그냥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그냥 제목만 봐도 대충은 알 수 있지 않아요? 다만 하나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 잘 모르실 만한 것들이 바로 이 판단, 보류입니다. 판단, 보류가 뭐냐면 아까 모호성에 대한 어떤 그 내성이 좀 강한 사람이 좀 좋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들지 말고 모호한 거는 모호한 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호한 거에 대해서 모호한 걸 참지 못하고 내가 지금 부족한 어떤 이해라든가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해버리면 창의성이 발현될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죠. 그러니까 일단은 판단을 보류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결합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이해가 안 간다기보다는 연결성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연결을 해봄으로써 뭔가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아웃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합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뭐 자율성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남이 시켜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능력이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기가 즐거워서 발휘하는 것이 바로 창의성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창의성 발달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창의력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어 영상, 이거는 그냥 설명을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설명 쭉 보시면, 아, 여기 좀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의력 검사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쭉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창의성 신장 방안이 있는데요. 이것도 별로 크게 막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영역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용적 분위기 있잖아요. 이 허용적 분위기는 약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허용적 분위기라는 거는 굉장히 어, 이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그 상담 쪽에 로저스의 자기 이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 내 얘기를 들은 사람이 나에게 꼽을 주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의견을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면 굉장히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이라는 거는 어,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선택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발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스워 보이는 의견이라도 다 좋다. 일단은 의견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허용적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브레인스토밍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도 나왔죠. 허용적이며 비지지적 분위기. 자율성 중요하고 허용적인 어떤 분위기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그 창의성 개발에 굉장히 큰 영향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창의력 발달을 위해서, 창의성 발달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 뭐 어떤 작업이겠어요? 자, 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창의성 신장 방안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창의성 신장 방안을 어디로 끌고 오면 되겠어요? 교육 현장으로 끌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쭉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완전한 이해 촉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제까지 그 창의성 교육 같은 거 좀 해보지 않으셨나요? 학교를 다니실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하셨겠죠. 근데 보시면 뭐 창의성 교육이라고 해서 뭐 나오는 게 신통방통한 게 있었나요? 많이 없죠. 그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암기 교육을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미국의 그 뇌과학 쪽에서는 좀 큰 이슈가 되었던 한때 큰 이슈가 되었던 것들인데 알파고 만든 그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그 천재 뇌과학자 있죠. 그 알파고가 기반을 둔 이론 자체가 그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그 천재적인 뇌과학자가 쓴 논문이 뇌의 해마라는 부분이 있어요.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이게 어떤 영역이냐면요. 이게 보통 이제까지는 아니라 그 한 2010년 전까지 이 영역이 공포라든가 그런 심리적인 어떤 작용을 하는 그런 반응을 내어주는 그런 영역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심리적인 공포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감정적인 어떤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그 데미스 하사비스가 2010년에 발표한 논문에 이 해마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는 CT 촬영이라든가 MRI 촬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동적인 활성화 사진을 비교를 해본 결과 어, 인간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뇌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이렇게 연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과 창의성을 담당하는 부분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게 검증이 됐어요. 이게 실험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의 뇌과학자들이 다 난리가 났죠. 무슨 개소리냐. 창의성을 담당하는 영역과 그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이 데미스 하사비가 쓴 논문을 2010년 논문을 굉장히 여러 차례 검증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검증 결과 데미스 하사비스가 옳았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아예 안 하면 아는 게 없을수록 창의성이 없어요. 근데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도 창의성이 좋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 학교에서의 학습량이 적었다 뿐이지 다른 곳에서의 학습량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막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창의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아는 거는 있어야 창의성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암기를 함으로써 그 창의성을 담당하는 부분을
창의성을 담당하는 부분의 어떤 뉴런 어디 연결망을 좀 더 단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렸을 때는 뉴런의 개수가 거의 똑같은 거 아세요? 천재나 평범한 사람들이나. 그런데 그 뉴런이 활성화되는 그 과정이 어떤 활성화되어 있는 자주 활성화되는 그 뉴런의 연결망만 남고 나머지는 결국엔 나이를 먹으면 사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뇌의 과서성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 완전한 이해 촉진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냥 암기만은 아니지만 암기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이해 촉진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 반복 암기가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걸 암기로 해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나 독일어 이런 거 공부한다고 해보세요. 일본어. 그러면 외국어잖아요. 외국어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해보고 암기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암기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암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다 무시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의성이 중요하다. 백날 외쳐봐야 창의적인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답답해서 그런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의적 발문, 허용적 분위기, 충분한 기회와 시간의 허용, 창의적 모델 제시 이런 것들은 전부 아이들이 좀 우스워 보이는 내용이라도 그냥 마구 얘기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누구 하나 그 아이에게 너는 왜 그따위 내용밖에 얘기를 하지 못하니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어떤 창의적인 사고라든가 이런 거를 폄하하지 않고 이런 좀 분위기가 되어야 좀 자율적으로 그런 의견들 자유롭게 내놓고 그 과정에서 창의성이 있는 그런 어떤 의견들이 제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렇게 해서 창의성에 관련된 내용까지 오늘 커버를 했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인지양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의성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